인간이라는 존재의 시작점은 언제일까? 기원전 5세기의 히포크라테스는 남자의 경우에 엄마가 임신한 지 30일, 여자아이는 40일이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가 더 빨리 인간이 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날짜를 더 길게 잡아서 40일과 90일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때쯤에는 태아가 움직임이 있고 영혼이 깃드는 시기라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인 갈레노스는 남자와 여자의 성장기간을 동등하게 보아 40일이면 인간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 영국의 법은 임신 5개월의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정했는데 이때 태아의 움직임을 외부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5개월을 주장했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태아가 발로 차는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시각과는 달리 포리네시아 한 부족에서 첫 번째 숨을 쉴 때는 인간으로 보았는데 이때 아기가 영혼을 들이마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아기가 첫 울음을 울 때를 인간으로 보는 기억도 있다. 태아를 어느 시기부터 인간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는 그 사회나 문화에서 허용하는 시기에 도달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 사회가 정한 장례 등의 의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인디안 부족에는 태어난 지 10일 이전에 아기가 죽으면 태반과 함께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고 땅 위에 묻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화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삶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 과연 어느 시기부터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순간부터인지 아니면 태아가 인간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축이 되었을 때인지 혹은 9달 때에 다 채우고 난 순간부터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간이라는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한 논란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때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낙태는 낙태 논쟁과도 무관하지가 않다. 인간의 유형성을 강조한 T사 프로그램. T사 프로그램. 1920년 독일에서는 법학자 카을 빈딩과 정신과 의사 알브레드 호헤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과학의 허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환자가 죽을 수 있는 도움을 원한다면 의사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삶의 질을 강조했는데 만약에 삶의 질이 떨어질 때는 죽는 것이 낫다고 언급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환자가 죽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이 의학적인 윤리에 부합하고 고통 속에 빠진 환자를 도울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죽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이 죽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환자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그들은 육신밖에 없는 인간, 예를 들어서 뇌손상 환자, 정신과 질환 환자, 또 정신지체 환자는 정신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로 보고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 포함했다. 그들은 이런 의미 없는 생명에 투자했던 돈을 적절한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인 이득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1920년 여론조사를 통해 심한 지체 장애의 어린이를 장애를 가진 부모와 부모자들의 73%가 의사가 이들의 목숨을 끊는 것에 찬성하는 것을 나타났다. 신문 잡지 영화는 대중의 여론을 더욱 찬성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또한 헬무트 힝그라는 의사는 여론을 더 안락사 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서 1930년 의사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안락사하는 소설을 출판했다. T사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장애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는 독일의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병원에서 장애를 가진 많은 어린이를 서서히 굶겨 죽이거나 약물을 주입했다.
1941년에는 안락사가 병원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다. 이런 안락사는 처음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연령을 높여서 성인까지 대상으로 했다. 가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던 하다마루 병원에서 10,000번째 환자의 안락사 뒤에 기념 파티를 열었다. 이로 인해서 8만에서 10만 명의 성인 정신질환자, 병원에 수용되었던 5,000명의 어린이, 병원에 수용된 1,000명의 유대인 등이 안락사로 희생되었다. 1941년 히틀러는 T4 프로그램의 중단을 제시했지만 바로 유대인의 집단 학살이 시작이 되었다. T4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독립으로 보내졌고 자신의 경험을 살리게 되었다. 이들은 T4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집단 학살은 총살이나 다른 살인 방법보다도 가스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가격이 썩어 기술적으로 쉽기 때문이 아니라 희생자들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서 학살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 집단 학살 전의 사회와 분리가 필요한데 이는 다른 집단에서 불필요한 공고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장애의 아들이 사회에 격리되어 있어 안락사가 용이했던 경험 때문이다. 또한 비인간은 살인을 용이하게 한다.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함으로써 사람이라는 생각을 덜 갖게 해서 살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T4 프로그램은 그럴듯한 논리로 무장을 채 시작되었지만 결국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방법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측은 반대의 이유로 독일의 T4 프로그램의 예를 든다. T4 프로그램은 처음에 그럴듯한 논리가 결국은 무관 사람들을 죽였듯이 안락사도 끊임없는 고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말기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변질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들은 말기 질환 환자 중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족과 의료진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안락사의 길을 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의사들도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 귀찮은 환자에게 안락사를 은근히 거절할 줄로 모른다. 는 또 우리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T4 프로그램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나온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사회에 보탬이 되고 돈을 벌고 일을 하는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이 인간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생명 생명에 기하지 않은 생명이 없으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인간이 만든 유용한가 아닌가의 관점은 넓은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든 연결소설의 존재의 가치로서 가지며 또 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생이 고해인 이유는 산다는 것은 기쁨과 행복보다는 고통과 고난이 더 많은 과정이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경계가 있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고통과 고생을 피할 방법은 없다. 인생의 고해라는 사실은 텔레비전 뉴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불행과 각양각색의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된다. 또한 우리가 개인도 살면서 실제, 이혼, 질병, 중독 등등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게 된다. 이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또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그러나 인생은 고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간에는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불행이 살고의 한 부분이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예상했던 일에서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해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이 고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의 주변부에 맴돌게 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이 쌓이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기만 느껴진다. 또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문제를 제대로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신데렐라 동화를 보면은 신데렐라는 들어간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왕족의 신하들이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런데 신데렐라의 의붓 언니들은 그 신발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유리구두에 발을 내밀고 어떻게든 구경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언니를 모두 발이 커서 유리구두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다.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이처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고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은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자. 인생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없다. 우리 욕심이 그렇게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내어놓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라지 않았는데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오히려 배가 된다. 일중독성에 담긴 자기 파괴성. 우리가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성취할 때 여기에는 역설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 성취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의 다양한 욕구 중에서 다른 욕구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의 가장 큰 관심을 망각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일에 쫓겨서 지내며 항상 바쁘다고 말한다. 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휴일이다. 휴일에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여가 시간에도 항상 벌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일과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친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 중독자가 자신의 일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로 자신의 감정을 마비시키기 위함이다. 이들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들고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불만스러운 감정이 고개를 들고 괴롭힘. 둘째로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셋째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외부로부터 보상을 취한다. 넷째로 외부로부터 받는 경계를 즐기게 되면 그것이 도취해서 끊을 수 없게 된다. 다섯째로 이들은 일에 파묻혀 사느라 여가 시간에서 즐거움을 찾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좀 피곤해 보이고 또 슬퍼 보이기도 하고 늦게까지 남아있으라고 집안일도 거의 돕지 않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항상 커다란 가방을 갖고 다니고 월차나 휴가를 내지 않고 반납하고 항상 바쁘고 빠르게 식사하고 또 남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인 성취도 면에서도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 중독 환자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산책이라든가 등등등등 핸드폰을 끄고 마음을 충전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누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